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며 각종 유리병, 일회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 용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와 분리수거 용품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중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플라스틱의 재활용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은 약 1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폐플라스틱이 돈이 된다며 각광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저유가 기조가 길어지면서 재활용되지 않고 환경 문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폐자원 홍수 시대를 맞아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재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실태와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상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 이 쓰레기들을 잘만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새로이 이용한다고 해도 새로 만든 물건을 사오는 값보다 많이 비싸다면 이제 많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과거 수거율이 좋았던 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폐비닐 등은 저유가 시대를 맞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실정. 폐자원 홍수 시대,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재활용 선별장.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쓰게 되는 일회용 용기들과 각종 포장재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무려 40만 톤에 이른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한 사람이 1년에 거의 100kg에 가까운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1인당 1년에 한 100kg 정도에 육박하는 양인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굉장히 소비성이 높은 그런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굉장히 가볍지만 이 무게가 100kg이 된다는 것은 그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인데 1인당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많은 거죠.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63kg, 일본이 66.9kg, 프랑스가 73kg, 이어 미국이 97.7kg으로 나타났고 대한민국은 평균 98.2kg으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품으로의 폐플라스틱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쓰레기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플라스틱이 마진이 남지 않자 분리수거 업체들은 제대로 수거를 해가지도 않는다.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양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폐기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되고 있을까?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재활용 선별장을 찾았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겁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각종 재활용품들은 가장 먼저 이곳 반입장으로 이송돼 파봉과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버린 각종 플라스틱과 비닐, 소형 전자기기와 옷까지 다 이곳에서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하는 양도 수십 톤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보통 하루에는 얼마 정도 와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톤 정도 들어옵니다. 10톤이요? 예. 여기 처리량이 그리고 40톤 정도 처리합니다. 비닐류, 그다음에 그 정도 뭐 소형 가전제품, 옷 같은 것도 여기서 다 분리 처리합니다. 비율 중에서 플라스틱이 제일 많나요? 플라스틱류가 한 50% 잡습니다. 폐기물 중 소각, 매립 쓰레기를 제외한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병류 등 재활용품들을 분류해 처리하는 선별장. 그렇다면 재활용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별되고 있을까? 일단은 가셔서 저기 수입 호포에 지부 크레인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이송을 한 다음에 청공기로 해서 파봉을 합니다. 이 파봉기가 안에 들어있어요. 파봉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로 의해서 1차 대수선을 컨베이어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종이류, 대형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소형 가전 제품 같은 걸 1차 분리 수거합니다. 선별장에서는 시간당 약 9톤가량의 폐기물들이 처리된다. 먼저 진동을 이용해 플라스틱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1차로 제거하고 나면 선별기에서는 폐기물의 밀도에 따라 고밀도와 저밀도 그리고 가벼운 필름류 순으로 1차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1차 분류가 끝나고 나면 2차 분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플라스틱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이나 고철 등을 일일이 걸러내는 작업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잔재 쓰레기들은 별도로 다시 소각 처리되고 있다. 플라스틱류에 섞여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장치예요. 이물질 제거하고 진동으로서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뭐 잡다 철 같은 거 다 밑으로 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 가운데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 바로 플라스틱. 하루 처리량 40톤 가운데 플라스틱류가 20톤을 차지한다. 플라스틱은 따로 플라스틱 선별기를 통해 페트, PE, PS 등 그 종류에 따라 다시 분류되고 있다. 자, 플라스틱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자, 이게 지금 페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달리 재활용되는데 상태에 따라서도 재활용률이 달라진다. 때문에 버릴 때 좀 더 주의해서 버리면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PP, 우리가 도시락 그릇 같은 거. 자, 이 페트병이 있습니다. 쉬운 말하는 음료수병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뚜껑만 이렇게 따주시면은 우리가 훨씬 기계적으로 선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청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뚜껑을 덮어 있을 때는 청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뚜껑을 좀 따주시고 내용물, 보면 이 내용물이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물이 있으면은 환경 오염도 되고 이 오페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내용물을 좀 버려주시고 이걸 뚜껑을 열어서 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약 1톤가량 들어오는 스티로폼의 경우 순수한 형태의 스티로폼은 거의 없고 테이프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러 번 손이 가야 한다. 여기가 스티로폼 선별하는 선별장입니다.
스티로폼에 보면은 이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지금 인력이 지금 투입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시민들은 좀 이런 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나벨지나 비닐이나 이런 테이프 좀 띄워주시면은 선별하는데 더 쉽습니다. 이런 비닐이나 이런 테이프 붙어 있는 거는 보통 들어오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가? 95% 정도 됩니다. 거의 다네요. 예.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거의 찾기가 힘든. 예. 다 근로자들이 선별을 해야 됩니다. 다 뜯거나 테이프 작업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렇게 파쇄를 해서 인코트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비닐이나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떼어내야 한다. 안에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들어온 스티로폼 중 30%는 그냥 버려지고 있다. 하루에 50톤이 넘는 엄청난 폐기물들이 들어오는 재활용 처리 시설. 이 중 선별 과정을 거친 40톤의 재활용품들은 관련 업체로 다시 매입되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도 잘만 재활용된다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플라스틱류가 50% 정도 처리하고 비닐류가 필름류 그게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캔이나 유리병에서 20% 정도 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폐기물 쓰레기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버리는 분리수거도 이때부터 시행됐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면 잘 버리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사용하게 되는 칫솔부터 매일 쓰는 볼펜이나 필기도구, TV나 에어컨 작동 시 필요한 리모컨 등 우리가 쓰고 먹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그 시작은 1960년대 석유로 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되면서부터였다. 가히 플라스틱 혁명이라 불릴 만큼 플라스틱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생활을 점령해 나갔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켰고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환경을 오히려 역습하고 있다. 196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이 1,500만 톤 가량 됩니다. 50년이 지난 2014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약 3억 1천만 톤 정도로 약 2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또 2배 정도가 늘 것이고 2050년경에는 지금 이게 3억 1천만 톤이 약 4배 정도로 늘 것이다. 그래서 12억 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가장 큰 단점은 잘 썩지 않는다는 점. 생분해가 잘 되지 않아 수백 년간 지구를 떠돌며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에 의해 마모되고 깨지면서 점점 더 작은 입자가 된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수면뿐 아니라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 북극의 해빙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고분자 화합물로서는 옥외에 나가서 자외선을 받으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5개에서 쓰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지제를 넣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인 플라스틱은 굉장히 분해에 저항이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폐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합한 방법에 따라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코스타리카 연안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혀서 눈물 흘리던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과연 4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플라스틱 빨대 하나를 분해하는 데는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중 하나는 종이 빨대와 빨대 없는 컵 뚜껑을 내놓으면서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페트를 이용한 재활용 업체는 2009년 61개에서 5년 만에 5개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작진의 취재를 위해서 재활용 업체 수십 군데 문의한 결과 대부분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한 업체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게 재활용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충남 공주에 있는 한 곳을 찾아가 봤다.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업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는 폐 플라스틱이다. 대리님 이건 어떤 건가요? 폐 범퍼를 분쇄를 쳐서 저희가 받은 원료입니다. 얘도 플라스틱인가요? 네, 플라스틱이죠. PP 종류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있는 5개 업체에서 매일 폐 플라스틱을 들여온다는 업체. 폐차되는 폐 범퍼를 분쇄한 폐 플라스틱인데 하루에 들여오는 양은 약 15톤에서 20톤, 일주일이면 약 150톤에 이른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저유가가 장기화되며 예전에 비해 사정이 나빠졌다. 지금 신재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고 이제 신재가 이제 리사이클 제품보다 많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쓰였던 폐 범퍼가 어떻게 새로운 원료로 탄생되는 걸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저희가 이제 폐 범퍼 원료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제 로터리 밸브를 이용하여 이제 자석을 이용해 이물질 제거하고 그 컨베어를 이용해서 이제 분진을 터는 공정입니다. (1차로) 자석을 이용해 원료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폐 범퍼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 이제 원료 투입한 폐 범퍼를 이제 반응 공정을 통해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반응 공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품을 사용해서 한 6시간 온도 가열을 해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반응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응계 속에 폐 플라스틱 원료 4톤과 인체에 무해한 약품 5톤을 넣고 97도까지 온도를 올려 서서히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약 6시간의 반응화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잘게 분쇄된 형태로 원료가 배출된다. 이제 공정의 마지막 과정이다. 약 220도의 뜨거운 기계 속에 세척 공정을 끝낸 원료를 투입해 압출하면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길게 생긴 모양의 원료가 줄줄이 나온다.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이다.
저희가 폐범퍼를 이용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지금 완제품을 만든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렇죠. 얘는 지금 어디로 가요? 이거를 이용해서 범퍼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폐플라스틱이 전혀 다른 형태의 펠릿으로 변신. 이 펠릿 3kg이면 하나의 새로운 범퍼를 만들 수 있다. 주변 업체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에 약 25톤가량의 펠릿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곳.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폐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이들의 보람도 크다.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차량 1억 대 가까이 되는 중에 한국 내에서만이라도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폐플라스틱의 실태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건 비단 플라스틱 문제만은 아니죠. 녹색의 꿈이 다음으로 집중해본 문제는 플라스틱만큼 많이 버려지고 있는 폐가전 문제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 전자제품이 한 해 버려지는 양은 약 2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정에서 버려지는 양은 120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시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폐가전 제품도 과연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신제품이 나올 때 교체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가전제품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될까? 한 10년 쓴 것 같아요. 10년. 고장이 안 날 때까지 쓰고요. 보통 주기로 보면 한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 쓰다가 이제 더러워지거나 고장나면 교체하죠. 한 시장 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8년 내지 9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가전을 버리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폐가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원이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기로 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한 서울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예, 가전 수거 왔는데요. 예. 수거 가전 제품이 어디 있나요? 저 밑에 있는데. 아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오늘 수거할 품목은 사용한 지 20년이 다 된 오래된 냉장고. 그리고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브라운관형 텔레비전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거해 갈게요. 이런 폐가전의 경우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하면 역회수해주고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방문 수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수거 신청하시나요? 여기는 여기서 알아보니까 요거를 누가 수거를 돈 안 내고 이거 해가는 수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쳤어. 여기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써가지고 이게 한 20년을 남겼으니까는 이제 텔레비하고 이제 냉장고 바꾸게 돼서 이제 여기 신청을 한 거지. 네. 막상 이렇게 버리려고 하시니까 아깝진 않으세요? 이제 오래 쓴 건데 뭐 아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그냥 돈 안 주고 가져간다는 게 너무 있지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예전에는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개당 15,000원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폐기해야 했지만 폐가전 방문 수거를 이용하면 수거와 운반이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결된다. 노트북, 다리미, 선풍기 등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저희가 전날 콜센터에서 고객 명단이 저희한테 모바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전액 무상입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수거한 대형 폐가전들이 모이는 곳, 바로 집화장이다. 이곳에는 서울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4개 구의 지역에서 버려지는 각종 대형 가전제품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들어오는 이 가전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냉장은 평균 대략으로 약 80개, 그리고 텔레비전은 거의 100여 개, 네, 세탁기는 한 70여 개 정도. 한 해 수거되는 폐가전은 약 150만 대 수준. 수거된 폐가전이 모두 자원으로 재활용되면 육가물 판매 수익, 매립 소각 대체, 자원 수입 대체 등 약 1,67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눠서 가져요? 이제 파쇄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래, 이제 용인, 화성, 뭐 양주 같은 공장이 있어요. 파쇄 공장이 있는데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그 제품별로 분류만 해서 나가는 네네네. 가정에서 버려진 폐가전이 집화장에 모였다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정은 바로 파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이곳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의 분류와 파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폐가전들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저희가 크게 냉장고, 세탁기를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할 때 전처리와 후처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손으로 채취할 수 있는 육가물들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손으로 채취하는 냉장고는 한 23가지, 세탁기는 한 25가지 종류의 육가물들이 있고요. 뭐 철, 구리, 알루미늄, 모터, 그리고 냉장고에서는 그 온난화 물질인 CF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과 부품 등 재질이 다른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 종류별로 분류하는 전처리 과정부터 진행된다. 하루에 냉장고는 약 800대, 세탁기는 약 500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통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구리, 알루미늄, 비철과 같은 20가지가 넘는 유가 금속들이 들어있는데 수작업으로 분리해 놓은 모습이다.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원들은 본격적인 파쇄 공정에 들어간다. 냉장고의 경우 기계를 통해 잘게 파쇄한 후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같은 육가물을 선별하는 후처리 공정을 다시 거친다. 버려진 폐가전이 자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후처리 과정인 그 파쇄와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 발생되는 육가물로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에서는 한 5가지 종류, 세탁기에서 한 2종류의 육가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가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가 금속은 철,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이다. 이것들은 다시 재련소나 관련 업체로 넘겨져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구리와 알루미늄처럼 발생된 금속들은 그 재련소로 넘어가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 궤로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은 냉장고 보온재인데요. 예전에는 그 처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소각으로 처리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신규 설비를 도입해서 고형화 연료 쓸 수 있는 장비로 지금 만들어서
그 제지 회사라든지 또 하는 시멘트 회사로 연에너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고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같은 광물 자원은 각종 산업에 재활용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인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려 1,79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폐가전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이 내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폐가전이 자원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도 폐가전 못지않게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은 고장이나 스마트폰의 신제품 구매를 이유로 스마트폰을 교체하곤 하죠. 다른 가전 제품들보다 교체 주기가 빨라서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에는 어떤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는 약 62종의 금속이 들어있는데 이 중 희소금속이 22종에서 24종까지 포함되어 있다. 160g짜리 스마트폰의 경우 금속의 함유량을 살펴보면 케이스를 구성하는 주재료인 알루미늄이 22.18g, 구리가 15.12g, 배터리에 들어있는 코발트가 5.38g, 은이 0.31g, 금이 0.03g 함유되어 있으며 팔라듐과 인듐이 각각 0.01g 들어있다.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재천 박사 연구팀은 지난 2000년도부터 폐 휴대폰에서 금과 은, 팔라듐과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자원이 되는 폐 휴대폰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자동차용 배터리. 자동차.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이 굉장히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그 휴대폰을 다시 수거하는 그 수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이제 휴대폰이 작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더라도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휴대폰은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 유출을 이제 우려해서 이것을 이제 버리지 않는, 폐기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폐 휴대폰에서 주로 희소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인쇄 회로 기판이다. 인쇄 회로 기판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금속들이 다양한 금속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노란 선으로 보이죠? 이 노란 선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기판에 따개비처럼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팔라듐하고 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 팔라듐, 은과 같은 매우 비싼 귀금속뿐만 아니라 이 기판에는 요 구리도 있고요. 이 기판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그 금속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기판 하나당 약 3,000원 내지 5,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한 1톤 정도 되면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있는 20종이 넘는 희소 금속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출해내는 것일까? LCD 모니터 뒤편에도 또 조그만 이런 보통 이런 그 휴대폰의 기판으로부터 금, 팔라듐, 은과 같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구리, 그다음에 니켈 그런 금속들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판을 이제 자릅니다. 절단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을 하고 이것을 용광로에 투입을 해서 이 금속을 이제 녹이고 금과 은을 비롯해 팔라듐, 니켈, 텅스텐 등이 포함된 인쇄 회로 기판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해내려면 1300도씨가 넘는 뜨거운 불에서 녹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희소금속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업용 시료를 혼합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농축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금속이 많이 있는데 요 자체 100g 정도를 이렇게 녹이게 되면 이와 같이 구리 금속으로 대략 한 40g 정도, 45g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차 열 공정을 통해 나온 구리 합금. 여기에는 금과 은, 팔라듐 등 희소금속이 농축돼 있다. 원래 기판에 들어있는 것보다 약 10배가량 농축된 상태다. 이번엔 추출된 구리 합금을 산에 다시 녹여내는 작업이다. 산에 녹인 용액은 방음소로 유입이 되고 회전 운동을 거치고 나면 금속으로 환원된다. 용액에 담겨있는 금속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예, 아까 저기 기판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회수되는 금속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합금 속에는 금, 팔라듐, 은, 구리, 니켈 등 다양한 유용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리해서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산업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들을 먼저 산이나 또 알칼리를 사용해서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금속을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귀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해한 약품을 사용해 금을 추출하는 방법보다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방법이다. 여기 노란색 보이시는 것들이 다 금입니다. 금, 팔라듐, 은과 같은 이제 귀금속뿐만 아니라 동, 니켈과 같은 금속들을 회수하게 되면 약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전체 회수가 된다면 한 500억 정도의 그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폐 휴대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각종 희소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며 본체뿐 아니라 배터리 역시 재활용하면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배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근 10년간 폐건전지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선명 박사 연구팀을 만났다. 폐건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해 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연구가 상업화 단계에 있다. 여기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러한 금속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금속을 회수하는 것을 하고 있고,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니켈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니켈을 스테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에는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코발트를 추출하는 실험이다. 먼저 폐전지 분말 시료를 산에 녹여서 분말 시료 내에 있는 금속들을 액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용해돼 있던 용액에서 코발트 분말을 회수하기 위해 유기용매라고 하는 추출제를 사용해 코발트만 분리해낸 후 전기 분해를 실시한다. 농축 및 선택적으로 회수된 코발트 용액을 전기 분해를 통해 코발트 금속을 제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코발트 금속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전해 채취 공정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코발트 금속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완성된 코발트. 네, 이게 완성된 코발트 금속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 1차 전지를 5:1 비율로 섞어서 처리했을 경우 100톤에서
약 20톤의 코발트를 회수할 수 있다. 이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원 정도의 경제성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환경 오염 방지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씻어서 쓰는 재사용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엔 돈이 된다며 각광받기도 했지만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천밥 신세로 전락한 폐 플라스틱. 아무 생각 없이 재활용센터에 넘기고 말았던 폐 가전이나 폐 휴대폰. 이것들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